이제 사실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중도 인출 해지 없이 이제 관리 증식하는 게 이제 퇴직연금을 지키는 첫 번째 포인트예요. 말 안 해도 이제 다 알고 계십니다. 네. 만약에 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개인형 IRP 계좌로 수령을 하고 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회사의 자리만 옮겼다가 생각하고 내게는 목돈이 없다. 퇴직금 목돈이 아니야. 내 노후를 위한 자금이야. 마음을 다잡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이직할 때마다 수령한 퇴직금과 운용 수익이 쌓여가야만 은퇴 후에 어쨌든 만들어진 일시금을 받거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노후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난번에 이 부채 상환이나 뭐 자녀 교육, 결혼 자금 등은 별도 계좌로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얘기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저기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통장을 쪼개서 관리하라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통장이 뭐 4개이신 분들, 뭐 7개이신 분들. 사실 저도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네, 여기저기 다 만들어가지고. 근데 쓰는 통장은요? 쓰는 통장은 하나죠. 그런 통장 쪼개기가 아니라 그냥. 네, 그냥 통장만 많아요. 그냥 통장 수집 아닙니까? 그 정도면. 네, 계좌만 많이 트긴 했는데 이것도 혹시 근데 노후에 도움이 되나요? 일단은 급여 생활자의 경우 그렇게 쪼개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어요, 맞아요. 네, 이제 현실적으로는 퇴직연금 통장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구분해서 지키는 것. 이것만 해도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구나. 사실 그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계좌는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55세 미만 퇴직연금 가입자는 반드시 IRP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되거든요. 예. 이 부분은 뭐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 그렇죠. 네, 빼박입니다. 네. 만들었어요. 그때 퇴직금 수령하려고. 그럼. 네. 그런데 55세 이상의 DC 가입자는요 IRP나 일반 계좌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IRP나 연금저축 계좌로 받고 퇴직소득세를 제한 후에 일반 계좌로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일반 계좌로 세금을 제하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60일 이내에 그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을 하시게 되면 그 기존 냈던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돈을 다 싹 다 넣어야 하는 건가요? 뭐 내가 받은 금액이랑 똑같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럴 때는 전부 넣어도 되고 또 일부만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IRP랑 연금 저축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둘 다 약간 비슷하잖아요. 연금 그럼요. 수령이니까. 연금. 네. 일단 이제 은퇴 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한 계좌라는 공통점은 있는데요. 투자 가능 상품이나 그다음에 위험자산 투자 한도, 수수료, 그다음에 중도 인출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펀드, ETF, 리츠 등은 두 계좌 모두에서 투자가 가능한데요. 네. 원리금 보장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100%로 이제 좀 더 공격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연금저축 펀드 계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금저축 펀드 계좌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출금도 가능합니다. 수시로 출금도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공격형으로 할 수도 있고 자유롭고 되게 좋은데요? 네, 이렇게 보면 일단은 연금저축 펀드가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죠. 그런데 이제 투자 가능 상품의 범위는 아까 원리금 보장 상품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IRP가 조금 더 넓은 거고, 그다음에 일단 IRP는 반강제적으로 중도 인출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내 노후 자산을 지키면서 모으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잊어야 하는 데는 IRP가 도움이 되는 거죠. IRP가, 그치.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반강제적 중도 인출이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무래도 강제성이 없으면 무너지기가 쉬워요. 맞아요. IRP처럼 일부 특수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게 막는 이 계좌가 오히려 좀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수시 입출 금식은 위험해요. 위험해. 나도 무조건 빼지. 나는 끝까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항상 중간에 빠해. 거의 그래요.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반강제성이 중요한 건데요. 이제 여기에 이어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목돈을 인출할 때 인출 사유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일단은 DB 가입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단단하게 버텨야 되니까요. 단단히 버텨야 되니까. 그렇지. 네. 그런데 이제 이걸 DC로 전환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연금저축은 원래부터 중도 인출이 좀 자유로웠는데 이제 회사에서의 퇴직금 중간 정산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하. 네, 그런데 이제 중도 인출 중간 정산 때는 퇴직 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IRP나 연금저축은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가 필요하다거나 개인 희생이 필요한 경우 인출할 경우에는 그 퇴직연금으로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의 70%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냥 내비둬야 되는,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 돈이 많지만 살다 보면 진짜 어쩔 수 없이 이 돈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때는 최대한 좀 세금을 덜 내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까 소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환의 묘미거든요.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거, 그리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DB의 가입자의 경우에는 임금 피크 적용 전에 DC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퇴직금 제도 가입자와 퇴직연금 DB 가입자는 퇴직 이전 30일 평균 임금에다가 계속 근로기간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혹시 평균 임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 평균은 혹시 어떻게 나나요? 그 평균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급여를 그 해당 기간 동안 근무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당연히 임금이 삭감이 되면 그때 받는 퇴직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된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라도 임금 피크제 적용을 앞둔 직장인에게는 허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임금 피크제 들어가기 전에 중간 정산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줄어들기 전에 한번 받고 또 이후에 한 번 더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매년 한 번 이상 중간 정산을 받으면 되는데요. DB 가입자가 임금 피크 전에 DC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동안 누적된 퇴직금이 DC 계좌로 이전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매년 임금 피크가 반영된 그 퇴직금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그러네요. 뭔가 치고 빠지는 전략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게 DB랑 DC랑 뭐 안정성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게 차이가 나니까 그거 고려하면서 지금은 퇴직금 제도가 같이 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 바퀴 세 개를 잘 굴려가면서 중간중간에 선로를 방향을 착착착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줄타기를 잘해야 하는 겁니다. 이 줄타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번째 체크 포인트도 바로 줄타기입니다. 바로 용도에 따른 분리관리입니다. IRP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도 인출이 어렵고 해지가 쉽지 않으니까 필수 생활비 용도로 목표를 두고 연금저축계좌는 좀 여유 생활비 용도로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IRP로는 법정 퇴직금을 일단 수령을 하고 연금저축계좌로 명예퇴직금을 수령을 하면 이런 용도에 맞춰서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네요. 한 곳에 다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급해서 뭔가 찾았을 때 맞아요. 얘를 그냥 중도 해지해버리면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그런 계획들도 어그러질 수 있고 혜택도 놓쳐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는 그대로 묶어두어서 혜택을 가지고 가면서 급할 때 하나를 더 쓸 수 있는 그러니까요. 여유로운 자금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이것도 쪼개기네요. 쪼개기 줄타기.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마지막은 또 세금 얘기입니다. 중간정산이나 중도 인출을 한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은 일시적으로 그 절대금액이 크긴 하지만 장기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니까요. 그렇네요. 한 번에 받는 액수 큰 월급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해온 거에 대한 거 한 번에 뽕 이렇게. 네,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퇴직소득세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근속 연수에 따라 누진 형태로 일정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해주는 장기근속 연수공제가 있고요. 퇴직금을 근속 연수로 나누어서 누진 세율을 적용을 하고 이후 다시 근속 연수를 곱해서 세금을 최종 결정하는 연분연승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머리가 복잡하네요, 지금. 무슨 말이지? 어떻게 나눠야 될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 퇴직자의 근속 형태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둔 건데요. 이런 계산 방식은 근속 연수가 긴 퇴직자에 유리하고 퇴직금이 높은 퇴직자는 조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유용한 제도가 이제 근속연수를 합산해서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주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입니다. 퇴직자가 이제 중간정산을 포함한 퇴직소득세 정산 요청을 하면 회사는 이제 중간정산 및 최종 퇴직금을 합산을 하고 중간정산 이전 기간을 전체 근로기간에 포함을 시켜서 새롭게 퇴직소득세를 계산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퇴직소득세율이 감소하게 되면서 퇴직자한테 유리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네, 기간까지 다 포함을 시켜버리니까. 네. 퇴직 전에 알아야 될 5가지가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퇴직 전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입사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 그런 생각이 전환에 필요하다는 거를
알게 됐고요. 네. 네, 저도 한번 제 포트폴리오를 봐야겠다. 그렇네. 지금 그냥 맞아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남는 돈 넣어놓고 네. 그냥 필요할 때 쓰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고민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